페이지 47쪽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진화 부분 정리하고 아마 페이지 47쪽의 중간부터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산소의 생성과 그 영양 부분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어떤 생명체의 진화 과정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가 생명체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게 원시 대기에 많이 있었던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과 복잡한 유기물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었죠. 근데 이때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을 실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밀러의 실험이었습니다. 그죠? 밀러의 실험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유기물이 유기물 복합체로 가거든요. 유기물 복합체. 이 유기물 복합체가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원시 생명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핵산,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증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유기물 복합체가 유전 물질을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시 생명체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최초로 나타났던 이 원시 생명체는 어디에서 나타났다? 해양에서 나타났다. 그죠? 물 속에서 나타난 생명체들이죠. 그 이유가 당시의 원시 대기 성분에는요, 산소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산소가 없으니까 오존층이 없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들이 걸러지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자외선들이 입사가 됐기 때문에 세포, 단세포 생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생명체들은 결과적으로 이 바닷속에서 최초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체들의 진화 과정을 좀 다시 설명해 보면은, 최초로 나타났던 녀석들은 산소가 없었으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종속 영양관계의 생물들이 등장을 했었었죠. 주변에 있는 유기양분들을 잡아먹고 사는 녀석들. 근데 그런 녀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기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영양관계의 생물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독립영양관계의 생물들이 뭘 할 수 있었다? 바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 호흡을 하면서 역시 잡아먹고 사는 종속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오존층이 형성되고 나니까 이후에 육상 생물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체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산소의 생성과 그 영향을 볼 거예요. 자, 산소가 있었음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지구의 지각과 해양에 있는 금속이 산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거든요. 산소와 결합한다. 그런데 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 금속이 이런 산소와 결합을 했다면은 쉽게 말해서 녹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이 산소와 만나면은 산화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철이 녹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e2라고 많이 적죠. 그치? Fe2라고 적는데 이 녀석이 산소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면은 Fe2O3와 같은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물질의 이름이 바로 산화철입니다. 아니면은 Fe2O3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관찰될 때는 보통 이제 적철석 또는 적철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건 철이 산소와 만나서 성질이 변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응식은 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금속이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되었다, 녹이 슬기 시작되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구대기의 변화를 보시면 산소기체가 등장을 했고 질소의 조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산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 오존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존의 형성은, 오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존의 생성 과정은 산소가 O2죠. 맞죠? 근데 이 오존이라고 하는 기체가 O3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 바뀌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산소 분자 3개가 2개의 오존으로 바뀌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질소의 조성 비율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조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소의 조성 비율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질소의 양이 증가했다는 뜻일까요? 질소의 양이 증가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원시 대기부터 현재 대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체들의, 대표적인 기체들의 이 양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많았지만 계속 양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질소 같은 기체는 처음부터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산소는 이후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증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소의 양은 거의 변화되지가 않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기체들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양이 달라지면서 지금 현재는 질소의 조성 비율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가 거의 78% 정도를 차지하죠. 탄소가 2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이유가 다른 기체들이 변해서 지금 현재 질소가 그 양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조성 비율이 거의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생물에 끼친 영향은 무기호흡 생물들의 대량 멸종과 유기호흡 생물의 출현과 번성이거든요. 왜 굳이 무기호흡 생물들이 이 대량 멸종을 하게 됐느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 설명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최초에 나타났던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있고, 나중에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있거든요. 잡아먹고 사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적게 발생을 하고, 산소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너지를 쓰고도 에너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에너지가 남으면 버려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남는 에너지로 가지고 자신의 몸을 키우고 자기 세포 내의 소기관들을 늘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세포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점점 고등화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하등한 생물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의 형태의 이 잡아먹히고 사는 피식자,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에게 잡아먹히고 사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멸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됐건 생물들도 무산소호흡보다는 산소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점점 구조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겠죠. 맞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기호흡 생물들이 등장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진핵생물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우리 이제 진핵세포라고 하는 세포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시면은요,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진핵세포를 보시면은 핵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이 발달하여 원핵세포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앞에 보세요. 세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종류는 원핵생물과 원핵세포, 그 다음에 진핵세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의 종류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는 기준은요, 막구조의 여부입니다. 특히나 이 막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핵을 이루는 막 있죠. 핵막구조. 그 핵막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고요. 막성 소기관이 없거든요. 이때 이제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 내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물을 더 배워 가시다 보면은요, 또 다른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소포체랄지 골지체랄지 뭐 리보솜이랄지 뭐 리포솜이랄지 뭐 이런 것들 막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포체나 아니면 골지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또 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의 대표적인 게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소포체나 골지체, 리보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통칭해서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다 해서 막성 소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핵세포는 핵막도 없고요, 막성 소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고 막성 소기관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막성 소기관 하면은 핵막, 그러니까 요거 핵 이야기하는 거죠. 핵. 오케이? 그리고 막성 소기관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요거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누가 더 고등한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누가 고등할까? 당연히 세포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진 녀석들. 그러니까 원핵세포보다는 진핵세포가 훨씬 더 좀 더 진화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나타났던 생명체는 보통 세포가 원핵세포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진화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진핵세포가 되었을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호기성 세균과 광합성 세균이 숙주세포 내에서 공생하던 것들이 분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다 바뀌는 이런 과정의 진화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과정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이 공생설입니다. 근데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막 진화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생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막성 소기관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막성 소기관은 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알겠죠? 막을 가지고 있는 구조. 세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막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막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고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어요. 막은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좀 이야기했지만 세포 막 같은 것들이 이 인지질 이중층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잠깐만 일로 좀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중에 세포막의 구조가 있었어요. 이 세포막의 구조가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머리 부분이 인, 다리 부분이 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인지질이 이렇게 쭉 늘었을 건데 이때 인 부분이 요 인, 머리 부분이 물같이 난 친수성기고 다리 부분이 기름같이 난 친유성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를 이루고 있을 때 세포의 대부분이 또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상관이 없는데 다리 부분은 물과 닿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지질이 한 층으로 쭉 늘어선 다음에 또 다른 층이 이렇게 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뭐가 껴있다?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껴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기본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층이 하나가 있을 때가 우리가 막이 하나다. 그래서 단일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단일막.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막에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지질 이중층이 하나만 있으면은 단일막, 두 개가 있으면은 이중막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막성 소기관에서 이중층,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고요.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막이 없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앞서 선생님이 잠깐 적어놨었던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골지체랄지 소포체랄지 뭐 미토콘드리아란다 리보솜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포막도 단일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이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이중막 구조. 이게 이제 세포 내에서 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원핵 세포는 이런 막 구조가 아예 없거든요. 막성 소기관이. 아예 막성 소기관이 없는데 진핵 세포는 이런 막성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 이중막 구조가 생길 수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핵이랄지 미토콘드리아랄지 엽록체랄지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막진화설과 공생설이거든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저 막진화설과 공생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원핵세포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내부에 아무런 소기관들의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냥 세포 내에 흩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원핵세포도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세포막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세포막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세포막이 있어야지만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원핵세포는 그냥 바깥쪽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 세포막이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유전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기타 등등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또는 기관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막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원핵세포거든요.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핵이 있어.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는 동전이 이렇게 쌓아진 것 같은 이런 뭐 엽록체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핵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 각각 그려놓은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막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요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막진화설이에요.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막진화설이고 핵막, 그러니까 핵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하는 게 바로 막진화설로 설명을 하는 거고 나머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생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1학년 융합과학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차피 하는 김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오케이? 보세요. 자, 선생님이 막진화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막진화설은요,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막 있죠? 이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물질들을 가둬두면서 이제 막구조를 형성했다. 라는 게 바로 이제 막진화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물질을 가둬뒀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진화설로 설명하는 게 바로 핵을 이루고 있는 핵막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유전물질이 있어.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막 흩뿌려져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전물질을 한 곳에서 좀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자신의 세포막을 변형을 해요. 세포막을 변형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를 늘리면서 봐봐. 요렇게 늘어나는 거지. 요렇게. 알았어?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도 또다시 늘어납니다. 요렇게. 알았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도 늘어나죠.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포막이 안쪽으로 싹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부분을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런 유전물질을 한 곳에다 가둘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막이 하나가 있고 안쪽으로도 막이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핵막이 만들어지게끔 항막이 만들어지는 걸 설명하는 막진화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까지 알아두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년 높아져서 생명과학 1, 2, 뭐 이 정도까지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막지나설은 이런 거야. 알았지? 그런데 뭐, 막지나설이 정말 어려우면은, 그냥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가는 과정에서 이중막에 해당하는 핵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막지나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공생설이에요. 공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공생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함께 살고 있는 거지. 맞지? 함께 살고 있는 거.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제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있어.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이런 식의 막지나설을 통해서 자신의 핵을 이렇게 만들었다? 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핵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녀석이 살아려면은 유기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 같은 거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깥쪽에 여러 가지 또 유기물들에 해당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살기 위해서 그 녀석들을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바깥쪽에 이 에너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얘가 물컥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을 때 이 녀석이 막이 하나인데 얘가 갖고 들어올 때 자기의 막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막에다가 감싸갖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막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녀석들도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 녀석도 이렇게 막을 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쓱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는데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한 녀석은 그래도 자기 몸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막 에너지를 막 만들어.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 봤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막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에너지를 막 나한테 주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굳이 에너지를 안 만들어도 이 녀석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넌 일단 패스. 넌 일단 내 몸속에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다른 녀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녀석을 딱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야. 그래서 막 자기 혼자 양분을 막 만들어줘. 막 산소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녀석도 굳이 뭐 잡아먹을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둬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같은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광합성을 하게 되는 엽록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공생설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원핵생물의 조상이 있죠? 원핵생물의 조상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쑥쑥쑥쑥 가요. 지난 단계를 쭉 거쳐서 가다 보면은 다섯 번째가요. 자, 호기성 종속 영양의 원색 세포를 삼킨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호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기냐면은 산소를 좋아하는 녀석들이야. 산소를 좋아하면서 무언가를 잡아먹고 사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녀석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산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발생량이 굉장히 많죠. 에너지 발생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먹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자기 혼자 에너지를 막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광합성을 하는 원핵세포를 삼켰거든요. 이게 뭐야? 뭘 삼킨 거야? 요거 삼킨 거지, 요거. 그지? 얘를 삼키니까 얘는 스스로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유기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산소까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우리 함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엽록체가 생성되었다라는 게 우리 공생설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세포 생물과 육상 생물의 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자신의 몸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녀석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생물들은 보통 이제 단세포 생물들이었거든요.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몸의 구조가 세포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야,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집단, 그러니까 군체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이는 거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보면 되죠. 모이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제각각 막 일들을 하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하는 역할들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잘 만드니까 에너지를 열심히 만드는 역할만 해. 그럼 오케이 하겠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녀석에게는 야, 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그러면서 광합성을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요. 나는 내가 꼬리 같은 걸로 바꿔서 내가 움직이는 역할을 할게. 이러면서 각각의 세포들이 자신의 기능별로 분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들이 모여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그 군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역할들로 막 분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처럼 얘네들이 한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다? 다세포 생물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세포 생물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뭔가 진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하니까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존층이 형성되는 거지.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드디어 뭐가 등장하였다? 육상생물이 등장하였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8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화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학교 때도 화석에 대한 내용들 아마 배운 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보세요. 자,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동식물들의 유해나 또는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 시대를 구별하게 되는 구조, 구분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데 화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어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표준 화석은 시대를 구분시켜줍니다. 그런데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 수 있게끔 해줘요. 어떤 화석들이 발견됐을 때 어떤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 표준 화석이라면은 그 지층이 만들어졌던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상 화석이 발견된다면은요, 그 당시에 그 지층이 만들어졌던 환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 표준 화석은 지금 현재 멸종된 생물들입니다. 멸종된 생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암모나이트나 아니면 공룡 같은 것들 지금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화석에서 어떤 지층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었다 또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러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삶고 있던 그 당시의 지층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화석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근데 시상 화석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생명체들의 화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사리 같은 것들이나 산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고사리 같은 것들의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고사리가 지금 현재 약간 좀 이 습한 습지 같은 데 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당시에 이게 고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의 시대였구나, 지층이었구나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호가 발견됐다. 그럼 산호가 얕고 따뜻한 바다에 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가 여기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구별해주는 시상화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래프로 가지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교재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분포 면적이고 그리고 Y축이 생존 기간 이라고 본다면은요, 보세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짧겠죠. 대신에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표준화석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큰 의미는 없지. 근데 반대로 시상화석은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환경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분포 면적은 그리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생존 기간 길고 분포 면적 좁은 이 지역이 시상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좀 칠판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9쪽 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부분과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지질 시대는 아직까지는 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진화설에 대한 내용만 조금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오랜 세대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몸의 구조나 아니면 생활 방식 등 양식 같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과 진화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딱 구별하고 있는데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좀 긴 시기예요. 그래서 적응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세대를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진화에 대한 내용을 진화설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뭐 다윈의 진화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진화설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과연 진화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진화설 또는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진화론은요, 사용하는 부분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목의 길이가 긴 기린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용불용설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린들이 목이 짧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린이 이제 나무에 있는 잎들을 따먹고 살면서, 나무의 잎이나 열매 같은 걸 따먹고 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었는데 점점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잎사귀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들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목을 점점 늘리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점점 늘리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니까 지금 현재 기린들은 목이 긴 기린들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용물용설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엉덩이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은 꼬리뼈라고 해서 톡 튀어나와 있는 뼈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뭐 우리도 꼬리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꼬리를 안 쓰니까 퇴화되어서 꼬리뼈의 흔적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용물용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그래요. 선생님이 과거에 팔이 부러져서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그 사람들처럼 팔이 부러지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깁스를 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6개월 정도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깁스를 하고 그 이후로도 아마 한두 달 정도는 더 반깁스 같은 걸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하게 부러졌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팔의 깁스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90도로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깁스를 딱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선생님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팔을 이루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좀 자유롭게 쓰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뭐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뭐 물리치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활훈련도 하고 굳이 뭐 재활훈련까지는 아닌데 어찌됐건 오랫동안 깁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분명히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멀쩡한 왼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딱 묶어놔요. 이렇게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지내게끔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뒤로 해놓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고 있는 게. 그러다가 한 2, 3년 정도 뒤에 손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손을 풀자마자 막 자유롭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러고 있을 것이고요. 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 몸도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줘야지만이 그 사용법을 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할까 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퇴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화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 보통은 자연선택설 하면은 생존 경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 계속해서 기린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서 기린이 처음에는 목이 짧았는데 계속해서 목을 쓰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다 이거죠. 근데 기린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목이 긴 기린에게 유리했다면은요, 얘네들은 서로 간에 적자 생존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에 의해서 선택을 당한 거죠. 목이 긴 기린들이.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목이 짧은 기린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목이 긴 기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자연선택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선택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잉 생산이 돼서 개체수가 늘어나요. 근데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다는 거죠. 그 기린들 중에서 적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잘 어울리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까지 대를 거듭해서 살아남으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자연선택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돌연변이설입니다. 우리 보통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실제로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실제 그 생명체보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불리하게 적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00%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그 돌연변이가 도리어 원래 생물보다 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면은 그 돌연변이 자체가 또다시 개체수가 진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돌연변이설입니다. 네 번째는요, 격리설이거든요. 격리설. 같은 종의 생물이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 없는 완전히 차단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격리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멧새가 있거든요. 핀치새. 근데 그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게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섬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멧새고요. 영어로 하면 핀치새인데 그 핀치새가 그 섬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과거에 그 새들이 우연히 그 섬으로 넘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핀치새가 아주 먼 거리를 날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뚝 있는 그런 군도에 새들이 그렇게 밀집해서 살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태풍에 날려온다든가 그래가지고 새들이 아마 갈라파고스 군도로 왔나 봐요. 그런데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개의 섬들의 새들이 막 살고 있는데 그 같은 종류의 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섬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먹는 먹이가 다르고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둥지를 만드는 그런 습성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종의 핀치새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격리설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진화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진화설 또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 뒤에 설이나 론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증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도 우리가 진화론을 쓰고 있거든요. 현대의 진화론은요, 과거의 이런 진화론들 중에서 용불용설을 제외한 나머지 요 세 가지를 함께 설명하는 게 바로 현대의 진화론이에요.
근데 왜 용불용설은 제외를 했느냐? 우리가 어떤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그것이 진화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유전의 기본 원리 중에서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살면서 노력을 해서 얻은 어떤 능력을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형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형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린이 목이 짧았는데 목을 늘리는 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목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을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이 긴 기린이 나중에 또 기린을 낳았을 때 그 기린이 목이 길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획득 형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 얻은 형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형질들이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전달을 해봤자 변형되지 않은 기존의 유전자를 주는 거다 보니까 기린 같은 경우가 새로 태어나도 목이 짧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의 기본 원리에서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용물용설,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 그건 한 세대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를 거듭해서 그런 진화가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재밌는 걸 하나 물어볼까요? 뭐 재밌진 않은데 그 고3 그 선배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 문제 같은 것들을 풀잖아요. 근데 그 논술 문제 중에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그 주인공 피터 파커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 박람회장 같은 데 가가지고 방사능거미에 물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특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미줄을 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맞죠? 근데 논술 문제에 스파이더맨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일까라고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히어로들 중에서 가장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뭔가 좀 대단하게 좀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 특히나 뭐 물리학적이나 또는 생물학적 이런 것들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런 영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영화상에서 같은 데 보면은 건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은 스파이더맨이 그걸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m 높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한 층의 높이를 한 2.5m 정도라고 본다면 한 40층 정도 높이 되는 거죠. 40층 정도 되는 건물의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바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스파이더맨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결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미줄을 싸서 그 사람을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밑에다가 거미줄을 설치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뛰어내려서 스파이더맨이 그 사람을 캐치를 해서 다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왜 불가능한지는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이것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영화상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인 피터 파커가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러 다니거든요, 영화상에서. 근데 그 여자 주인공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쳤을 때 그 자식은 과연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논술 문제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은 있다도 되고 없다도 돼요. 있다도 되고 없다도 되는데, 논술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보면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답안들을 만들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있는지를 설명하면 되고요. 없다라고 했으면 왜 없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있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답을 부여하고요. 점수를 부여하고요. 없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답안이 정해져 있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본다면 없다라는 게 맞아요. 왜? 획득 성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리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이 용불용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 진화술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진화설 4종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생명의 연속성 부분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앞으로 좀 잠깐 넘어와서 페이지 45쪽을 좀 다시 넘어갈까요? 자, 페이지 45쪽 넘어가시면 생명의 기본 요소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단백질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NA나 또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따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DNA 부분부터는 다시 우리가 요 생명의 연속성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시 좀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45쪽에 나와 있는 DNA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핵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바로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몸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바로 핵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핵산의 종류들이 바로 DNA라고 하는 것과 RNA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DNA 같은 것만 먼저 보게 되는데 DNA나 RNA는 둘 다 핵산이에요. 이런 핵산들은요 모두 기본적으로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그렇게 DNA나 RNA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인산이라고 하는 것과 당이라고 하는 것과 염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결합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산을 이렇게 동그라미, 당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염기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DNA와 RNA 둘 다 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DNA와 RNA의 차이는 무엇이느냐? 인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인산 구조는 동일한데 당이 조금 달라요. 당이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당이라서 5탄당이라고 하는데 5탄당이라고 부르는데요.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고요. R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리보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염기거든요. 인산과 당이 하나씩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염기가 또 하나씩 붙을 텐데 이때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각각 4가지씩.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T, 티민 이렇게 4가지의 당, 염기가 있고요. 이 RNA가 가지고 있는 당은요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은데 U, 유라신이라는 이런 염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 A, 아데닌이 붙을 수 있고 G, 구아닌이 붙을 수 있고 C, 사이토신이 붙을 수 있고 T, 티민 붙을 수 있고 U, 유라신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염기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DNA 종류가 4가지, RNA의 종류도 4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DNA의 구조는 저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돼서 긴 사슬을 만들었을 때 그 사슬이 2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RNA는 그냥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단일 가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RNA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50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50쪽으로 가시면은요, 첫 번째 이제 유전자와 DNA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죠. 자, 유전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유전 정보의 단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DNA는 아까 설명해줬던 것처럼 핵산의 한 일종입니다. 그러면서 유전자의 본체라고 되어 있죠. 이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 봐봐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2가닥의 사슬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DNA거든요. 요게 DNA인데 요 DNA에는요 각각 특정 지점에 어떤 유전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뭐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각각의 유전 정보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DNA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긴 사슬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유전자가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함으로써 단백질의 합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몸에서 어떤 특이한 현상들, 어떤 형질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전에 설명해 드렸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하면은 거대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DNA, 요 DNA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가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하느냐? 바로 요 DNA나 또는 RNA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요 염기들의 배열입니다. 염기들의 배열. 자, 다시 보면은 DNA나 RNA가 하나의 사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이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인산당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또 이렇게 인산당 염기가 또 배열됩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에요. 자, 계속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런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렇게 해서 하나의 사슬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한 가닥만 있으면 RNA고요. 두 가닥이 있으면 DNA죠. 그런데 DNA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닥의 사슬이 마주 볼 때 염기들끼리 마주 보게 되고요. 염기들이 마주 보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염기들이 항상 1대1로 마주 볼 때 아무렇게나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마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결합으로서 예를 들어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오면은 항상 맞은편에는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데닌과 티민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오게 되면은 항상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들이 배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결합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번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이렇게 세 번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상보적 결합은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아데닌이 와 있으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티민이 와야 돼요. 여기에 구아닌이 와 있으면은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사이토신이 와야 돼. 여기에 사이토신이 와 있으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구아닌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티민이 와 있으면은 이 바깥 반대쪽에는 아데닌이 무조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 다 결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할 건데 이때 화학 결합 중에서 뉴클레오타이드들,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각각의 물질들이 결합할 때는 모두 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요 염기들끼리 배열될 때 요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결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뭔가를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 그리고 염기들끼리 배열될 때는 수소결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그림을 조금만 좀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DNA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가닥이 있고 그 마주보는데 또 한 가닥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다 둘 다 DNA야. 그래서 이게 1번 가닥이고 이게 이제 2번 가닥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서 가닥의 바깥쪽으로는 결과적으로 인산하고 당이 배열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요한 거는 염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염기들이 쭉 배열될 겁니다. 자, 뭐 아무렇게나 해보죠. A, C, C, G, T, T, A, T, C 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1번 가닥에. 그러면 2번 가닥도 항상 마주보는 부분에 염기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저 1번 가닥에 A가 있으면 뭐가 와야 된다고? T가 와야 되지. T민. C가 있으면 G, C가 있으면 G, G가 있으면 C, T가 있으면 A, T가 있으면 A, A가 있으면 T, T가 있으니까 A, C가 있으니까 G 이렇게 배열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염기들이 쭉 배열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배열된 염기들을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거든요. 염기 서열. 그랬을 때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특정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기존에 아미노산 20종류 있다 그랬죠. 그 아미노산들을 어떤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시킬 것인가를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알겠어?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염기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거야.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저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이런 염기 서열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염기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아미노산을 지정.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 이러고 딱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염기의 종류는 많아봤자 4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염기 4개로 가지고 어떻게 아미노산 20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과연 염기가 어떻게 4종류밖에 안 되는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만일 염기가 그냥 하나씩 한 개씩 지정을 한다면 염기가 한 종류씩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최대 아미노산이 몇 개까지밖에 지정이 안 돼? 4개까지밖에 지정이 안 되지. 그럼 20종류 다 지정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건 아닌가 보다. 두 번째, 만일 2개씩 짝을 지어서 아미노산들을 지정한다면 과연 몇 개가 될까? 그랬더니 종류가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16개가 나오는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아데닌과 아데닌, AA가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A, G, A, C, A, T 이렇게 해서 4종류 나오지? 그 다음에 C, A, C,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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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해서 각각 4개씩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가지라는 거죠. 즉 위에는 4의 1승이고요. 아래는 4의 2승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16개밖에 안 되면은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3개씩 짝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4의 몇 승? 3승. 그러면 몇 개 나와? 64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20종류보다 넘어버려요. 그런데 이후에 4개씩 지정하고 5개씩 지정을 하면 그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일단 2개씩 지정하는 건 안 돼. 근데 3개씩 지정하는 것부터 가능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랬더니 실제로 요 3개씩 지정을 하게 되면 3개씩 염기들이 묶어서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6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3개의 염기들이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염기가 3개씩 짝을 지어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A 아데닌부터 3개씩 묶어준다면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나 묶어서 아미노산 지정하고 이렇게 묶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랬을 때 이렇게 염기들 3개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리플렛 코드가 몇 종류가 나와? 64종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64종류의 트리플렛 코드가 나와서 이 64종류의 트리플렛 코드가 아미노산 20종류를 지정을 하고 서로 다른 트리플렛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페이지 50쪽에 나와 있는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박스에 트리플렛 코드 해가지고 3염기 조합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잠깐 좀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트리플렛 코드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DNA에서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염기 서열, 그래서 그 염기들의 배열들에서 염기를 3개씩 묶어서 짝을 짓는다는 트리플렛 코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 트리플렛 코드가 아미노산으로 지정된 다음에 나중에 단백질이 합성되느냐, 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는 당연히 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핵 속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DNA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 DNA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염기 서열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염기 서열들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떤 아미노산들이 지정되냐, 배열되느냐에 따라 또 단백질이 합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핵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세포질이에요. 이 세포질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유전자가 리보솜으로 전달이 되면은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DNA는 어떤 유전 정보만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유전 정보를 세포질로 옮긴 다음에 그 세포질에서 다시 아미노산을 배열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볼 건데, 페이지 50쪽 가장 아래쪽에 보면 유전 정보의 전달에서 DNA의 유전 정보는 핵 속의 RNA로 전달되고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DNA가 있어요.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있겠죠.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가닥마다는 염기들이 쭉 배열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마음대로 합시다. 여기에 A, C, C, G, T, T 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염기에는 두 번째 가닥에는요 상부적 결합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T, 그다음에 G, G, C, A, A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돼야 될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현재 DNA가 핵 속에 있으니까 핵 속에 있는 지금 염기의 배열들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염기들을 몇 개씩 묶을 수가 있다? 몇 개씩 묶을 수 있다? 3개씩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줬다면은 이런 각각 것들을 뭐라 불러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가 몇 종류가 있다? 64종류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이때 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세포질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DNA가 실제로 저기 움직이지가 않아요. DNA가 자신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이 바로 핵산의 또 다른 일종인 RNA입니다. 아까 우리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염기를 뭘 가지고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이렇게 네 가지 염기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DNA가 RNA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얘는 이중나선, 얘는 단일 가닥이니까요. 맞죠? 자, 원래면은 DNA가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제 자신의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 꼬여 있는 부분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풀리는 거야. 이렇게 풀리고 나면은 이때 RNA가 요 사이로 쏙 들어가요. 요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RNA야. 그러면 이때 이제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이 쭉 있겠죠? 염기들이 쭉 있을 텐데 그런 염기들을 RNA가 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그냥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복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가닥이 1번 가닥이라면은 요걸 복사할 거야. 알겠지? 그럼 요 사이에 RNA가 이렇게 싹 들어가거든요. RNA가 싹 들어가서 요 각각의 트리플렛 코드들을 복사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염기들이 와야 되고 여기에 염기들이 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상태에서 자 A를 복사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복사해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데닌이 있으면 티민이 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RNA는 티민이 없어. 대신에 뭘 가지고 있지? 유라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NA는 A가 와 있으면 유라실로 복사를 합니다. C가 있으면 그냥 C, 맞죠? 이렇게 복사할 거고 G가 있으면 C로 복사할 거고 TT가 있으면 당연히 A로 각각 복사를 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DNA의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 이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됐나요? 이때 핵 속에 있는 DNA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보를 복제를 하고 있어요. 복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DNA가 RNA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전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전사되었다는 거 이해되지? 근데 아까 우리 DNA 같은 경우에도 염기 3개씩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은 RNA도 항상 염기 3개씩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염기 3개씩 묶어줄 수 있거든. 이렇게 염기 3개씩 묶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표현을 해요. 코돈. 그러면 트리플렛 코드가 64종류가 있으니까 코돈도 몇 종류가 있다? 코돈도 몇 종류가 있다? 64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RNA가 핵 속에서 정보를 복사할 거야. 전사를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세포질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RNA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거든. 이때 요 RNA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의 종류 중에서 얘가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오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M을 적어서 읽을 때는 그냥 mRNA라고 읽게 됩니다. 그냥 RNA라고 적기도 하고요. 그냥 mRNA라고 적기도 하니까 둘 다 그냥 똑같은 RN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RNA가 세포질 밖으로 나오게 되면 리보솜으로 오겠죠. 그치? 리보솜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리보솜이거든요. 근데 이때 RNA가 딱 이 리보솜으로 딱 오게 되면은 이때 가져온 그 코돈들, 저 코돈들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요 코돈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달라붙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요 녀석은 요 아미노산, 요 코돈은 요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따다다닥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실제로 번역, 영어로는 뭐 트랜스레이션이죠. 번역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역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페이지 51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전체적인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림들이 쭉 나와 있고 위쪽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커다란 표가 하나가 있죠. 그 커다란 표가 있는데 그 커다란 표가 각각의 코돈에 따른 아미노산의 종류들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예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봐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코돈은 첫 번째 염기가 U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G, 세 번째가 G죠. 그러면은 그 표에서 첫 번째 염기의 U를 찾고요. 그 다음에 G와 G가 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 거죠? 뭐가 와야 돼? 트리프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AA 찾아보세요. CAA. 그러면 C는 첫 번째 염기가 C, 그 다음에 A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또 A 오면은 뭐가 와야 되죠? 글루타민 와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리보솜에서는 지금 현재 가져온 코돈에 따라서 코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코돈들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RNA가 있어. mRNA가 있고 여기에 코돈, 여기에 코돈, 여기에 코돈, 여기에 코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들을 다 가져오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하는 거지. 그때 이 사이에 아미노산끼리 결합되는 것, 이거 다 아미노산들이야.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될 때 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 표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서로 다른 코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미노산들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그 표를 봐봐. 외우는 게 아니거든? 알았니?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 UUU나 UUC가 돼도 다 둘 다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죠. 밑에 있는 녀석은 UUA, UUG가 와도 둘 다 유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바로 밑에 칸에는 CUU들, CUC들, CUA들, CUG들 다 뭐예요? 유신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로 다른 코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리플렛 코드 64종류가 64종류의 코돈으로 바뀌어도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코돈의 종류는 64가지죠. 맞습니까? 코돈의 종류는 64가지예요. 64종류. 그런데 이 64종류 중에서 61종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3종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웁니다. 알겠습니까? 외우는 거 아니거든?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문제 나와요. 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줄만 알면 돼. 대신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64종류의 코돈 중에서 61종류는 아미노산이 지정되거든? 그러니까 이 코돈이 오면 이 아미노산이 와야 된다.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알았어? 근데 3종류의 코돈은 아미노산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 3종류의 코돈은요,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코돈이 있거든요. 무조건 코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미노산들이 배열되는 건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배열된다는 것은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코돈이 있어요. 명령을 내리는 코돈들. 그래서 봐봐. 61종류의 코돈 중에서 A, U,
G라고 하는 코돈을 보면은요, 얘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요 AUG라고 하는 이 코돈이 게시코돈이라고 하는 코돈이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아미노산을 배열해라 라고 딱 명령을 내리는 코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코돈이 있어도 아미노산 배열 안 해. 그러다가 중간에 AUG라고 하는 코돈이 딱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아미노산들이 배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시코돈은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종결코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부터 아미노산 배열을 중지해라 라고 딱 명령을 내리는 코돈이야.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가 있는데 U, A, A, U, A, G, U, G, A 세 가지의 코돈이 있습니다. 우와, 우악, 우가. 알았니? 세 가지의 코돈들이 있거든. 근데 이 세 가지의 코돈들은 아미노산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막 지정을 하다가 UAA가 딱 나오잖아? 그럼 그 부분에서 아미노산 배열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됐어요? 최소한 지금 현재 코돈 중에서 요 게시 코돈이나 아니면은 종결 코돈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 여기까지 해서 아미노산들을 배열한다. 종결 코돈. 이제부터 아미노산을 배열해라. UAG 게시 코돈.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한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져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 생명과학 1과 2를 배우게 되면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해 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단원 생명의 진화 부분에서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절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 트리플렛 코드나 아니면은 코돈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염기 3개씩 묶었을 때 DNA가 가지고 있으면 트리플렛 코드, RNA가 가지고 있으면은 코돈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나머지 내용들도 전체적인 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코돈들을 읽어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번 연속해서 내용만 몇 번씩만 좀 읽어주시면은 충분히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코돈들 중에서 게시 코돈도 있고 종결 코돈도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유전자와 염색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 유전자와 염색체 부분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내용들을 좀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